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준입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열립니다. 이례적으로 5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려서 이른바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데요. YTN 라디오에서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열기 직전까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생중계해드렸는데요. 주요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우리 아이들에게 슈퍼 수요일입니다. 어린이날이죠. 현재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날 새벽에 비가 그친 뒤에 낮에는 맑은 날씨를 보인다고 합니다. 마스크 벗고 뛰어놀고 싶어요. 얼마 전 뉴스에서 본 한 아이의 인터뷰였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 벗고 뛰어놀 그날이 곧 오겠죠. 어른들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번 어린이날입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고 이건희 회장 소유의 미술품이 국립기관에 기증됐습니다. 기증작품의 문화적 의미와 함께 미술품 상속에 대해 알아보고요. 2부는 부동산 세금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세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 소유의 미술품이 국립기관에 기증됐습니다. 기증된 작품 중에는 국보 제216호 정선필 인왕제색도와 보물 제2015호 고려 천수관음 보살도를 포함한 국가 지정문화재 60여 건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한꺼번에 세상으로 나온 작품을 두고 문화적 의미와 함께 미술품 상속에 대한 궁금증도 다양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 미술평론가 아이프 미술경영연구소 김윤섭 대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윤섭입니다. 예. 자, 이번에 기증된 작품이 무려 2만 3천여 점입니다. 이 정도면 어떤 국가기관의 기준보다 박물관 하나 정도 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넘치는 수량이고요. 예. 일반적으로는 박물관이나 특히 미술관 같은 경우에 등록을 하려면 기본 200~300점 정도만 구비하면 된다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무려 2만 3천 점 정도면 굉장히 대표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관 혹은 박물관을 짓고도 남는다라는 평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예. 국립중앙박물관은 다음 달인 6월, 현대미술관은 8월에 공개가 됩니다. 지금 이 작품들 어디 있는 겁니까? 현재는 원래 소장처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 이 작품들이 굉장히 고가고 귀중하고 그리고 또 이송하기에 그게 쉽지 않는 상태거든요. 워낙 관리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수장고가 구비되기 전까지는 아마 원래 소장돼 있던 곳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무려 2만 3천여 점이기 때문에 네네. 시간이 좀 제법 걸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런 일반적인 물품하고 달리 미술품은 포장 수준이라든가 그리고 보관되는 상태의 그런 환경적 예를 들어 항온, 항습, 습도라든가 온도 이런 부분들까지의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송 작업까지 하려면 아마도 이 정도 규모의 웬만한 군사작전에 비견할 정도로 아주 예민한 작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훼손 없이 이송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무진동 차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술품을 운송하는 전문 차량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도로 이동 시에 가령 속도 방지턱이라든가 아니면 노면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크고 작은 충격을 가할 수 있거든요. 차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네네. 이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진동 차량이 별도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그 차량을 이용을 해서 움직여야만이 국보 지정 혹은 보물 지정 뿐만 아니고 현대미술 중에서도 굉장히 귀중한 고가품들을 안전하게 이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뒤에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뭐 네. 그 대표님하고 저와 긴장을 좀 풀 겸 가장 궁금한 게 네. 우리 대표님께 그 이번 기증품 중에 한 가지만 선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거 달라고 하실 거예요? 네네네. 전 개인적으로는 궁금해. 도자기를 도자기요? 네네. 예. 왜 그러냐면 예. 우리나라가 정말 우수한 작품들이 많고요. 예. 그 미적 수준이라든가 질적 완성도가 예. 완벽히 구비된 옛날 전통 미술품 내려오는 우리가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한 고미술이 아주 평가절하된 게 저는 현재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현대미술이 지금의 오늘에 있기까지는 무엇보다 그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예. 정책성을 확립시켜준 우리의 그런 고미술의 정수,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다시 할 때 이런 현대미술도 제대로 된 안목으로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기증된 작품들 뭐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근대 한국미술 작가들의 작품이 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기증품들 굉장히 좀 충분히 보고 왔는데 어떤 작품들이 있습니까? 네, 뭐 이미 다 알려진 거는 고미술 쪽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60건이나 좀 포함됐죠. 예. 아까 말씀하셨던 인왕제색도라든가 그리고 고려 천수관음 보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익히 박물관 수준급이 있는데 근현대 미술 부분에도요. 우리 국민화가로 일컬어지는 이중섭의 황소라든가 그리고 박수근의 뭐 절구지라는 여인, 뭐 김한기 작품의 여인들과 항아리 등 굉장히 아주 많은 대표작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이중섭 작가 이야기하셨는데 이중섭 작가의 그 작품들은 이 제주도로 기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될 예정이죠. 네. 예. 각 지역으로 이렇게 그 기증품들이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기증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좀 분분하긴 한데 한 곳에서 모여야 된다 혹은 잘한 처분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등등한데요. 아마도 제 생각은 이런 고민의 결과는 정치, 경제 못지않게 우리나라는 이 문화 역시 너무 서울 중심의 중앙 중심으로 집중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각 지역에 분배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문화 향수권에 대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작가, 예를 들자면 이중섭 미술관이 있는 제주도의 이중섭 작품, 박수근 미술관이 있는 또 그 양구의 강원도에는 또 박수근 작품, 이인성이라든가 대구 출신 작가는 대구로 이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그 지역민, 거주민으로 하여금 문화적 그런 자긍심을 좀 제고하는데 굉장히 그 배려를 하려고 하는 의도지 않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작품들이 수도권에 좀 몰려 있으니까 이렇게 좀 분산해서 기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 교과서에서나 보던 이게 한국에 있었어라고 할 만한 해외 유명 작품들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찾아보고 오니까 뭐 샤갈, 피카소 이런 작품도 있던데 몇 작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니 해도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화풍은 아마 서양 미술의 인상파 화가인 것 같습니다. 인상파 화가 중에 이제 모네가 있는데요. 수련이 있는 연못 대표작이죠. 그 수련이 아주 우리로 요즘 시기처럼 봄빛 혹은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는 연못에 수련들이 가득한 이런 작품들은 정말 볼수록 정감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 초현실적인 이런 현대미술의 첫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달리의 작품도 역시 켄타우로스 가족이라든가 피카소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거 함유되어 있어서요. 우리나라 미술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의 나름대로 형성된 그런 서양의 현대미술의 형성 과정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이번에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이번에 기증된 작품 중에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던 뭐 인왕제색도도 그렇고요. 네. 고려 천수가는 보살도도 그렇고 국보나 이게 보물로 지정이 됐단 말이죠. 예. 이런 문화재를 개인이 사고 팔 수가 있습니까? 팔 수 있으되 이거는 국가가 지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음성적이 아니라 양성적으로 예. 그리고 판매가 되더라도 그게 사적인 유용보다는 공적인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가 예. 혹은 재단이나 아니면 미술관의 공적 운영 자금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 제한적이지만 개인이 당연히 보관하는 건 가능하고요. 예. 사업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얼마 전에 그 간송미술관에서 고려 불상을 판매 경매에 내놨다가 예. 여러 가지 이슈가 됐었던 이런 사례도 결국은 운영 비용을 좀 충당하기 위한 교육 주책의 일환이었다라고 많이 알려진 사례도 있죠. 예. 자, 기증된 그 미술품 금액으로 환산하면 뭐 적게는 2조, 많게는 10조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정선의 인왕제색도 같은 경우도 가격이 굉장히 좀 감정가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정말 궁금합니다. 이 미술품 감정가는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시가 감정입니다.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원래 본 가치평가가 있고요. 미술품의 가치평가가 있고, 예. 그리고 그 미술품이 유통된다라는 전제하에 시가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은 이런 형식의 상속세라든가 뭐 기본적인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맞춰서 시가 감정을 하게 되는데, 예. 이 과정에서는 절대평가로서의 절대적인 고정 가격이 아니고 유동적입니다. 시가라는 부분들이 그 시즌, 그 시대적 그런 감성에 어떠한 부분들이 더 부합하는가에 따라서 인기도, 선호도에 따라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변동되기 마련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한국화 전통미술이나 한국화보다는 서양미술, 현대미술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시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가격보다는 굉장히 평가절하된 상태로 고미술이나 전통미술, 한국화 이런 장르들은 가격이 산정될 수밖에 없는 좀 애석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그 감정사분들 여러분이 좀 모여서 의견을 합체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개인적인 그런 자문격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특정 개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인 그런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감정 의뢰는 특정한 공인된 기관이나 여기서 공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라든가 혹은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그런 부분에 공인된 그 기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정식 의뢰를 하면요, 그 기관에서는 역시 복수의 그 감정위원들이 모여서 그 평가를 하고, 그것은 어느 경우에는 작품의 구성을 주로 보시는 분이 있고요. 어느 경우에는 재료 기법이라든가 이게 그런 상태 컨디션 체크하는 분이 또 따로 있고, 어떤 분은 요즘 시세, 요즘 유통하는 이런 빈번한 이런 시세 이런 부분들을 또 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공통된 마지막 결론을 통보를 받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번 기증이 미술품을 상속받을 때 내는 상속세 부담 때문이다, 뭐 이런 추측도 있는데 미술품 상속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이게 보통 지금 2조다 3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벌써 편차가 1조 원이나 나기 때문에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는 어느 정도다라고 명확하게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이게 그 상속세를 떠나서 기증을 한 작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이런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상속세 미술품 기증품으로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요 미술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처럼 기증하게 되면 따로 세금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하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오는데요. 네네. 이번 기증된 물품만 해도 감정기관별로 감정평가액이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사실 잘 모릅니다만 미술품은 가치 판단이 좀 불가능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네. 조세 회피 등의 또 악용될 우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고 궁금한 사항일 것 같긴 한데요. 우선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은 세계기관이 했는데 당연히 가격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세기관 제가 알기로는 세기관을 한 것을 아마 평균치로 계산을 해서 그런 기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두 번째 말씀하셨던 가치 판단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조세피라든가 기타 등등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들 충분히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죠. 그렇지만 어느 영역이든 이 범법을 하는, 그러니까 기본 상식적인 선을 위반하는 경우는 이미 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술품 전체에 대한 가치 판단, 이 과정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으로 작용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미술품 가치 판단을 할 때 주로 이 부분이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교감, 이 부분들이 많이 작용해서 어쩔 수 없이 주관적 평가, 그리고 정량적인 그 수치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 감성적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그렇다면 일반적인 그런 물품에 비해서 고부가 가치로 평가되는가, 이 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작가 개인의 향유품이 아니고 그것을 즐기는 것은 결국은 주변인, 불특정 다수, 우리 온 국민이기 때문에 미술품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공공재로서 공동의 자산으로서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 가치 보이지 않는 무형의 평가할 때 무형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술평론가 아이프 미술경영연구소 김윤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한 독립운동가이자 한국 최초의 순수 아동 잡지 어린이를 창간한 방정환 선생의 호 잔물결이라는 뜻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방정환 선생은 부인에게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나는 여태 어린이들 가슴에 잔물결을 일으키는 일을 했어. 이 물결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요. 자, 1번 대파, 2번 소파, 3번 배고파. 자,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물을 소개해드립니다. 선물 저희 굉장히 많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타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번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익산 함나 베델 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정직하게 만든 목장형 플레인 수제 요거트 착한 요거르트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건강한 채소로 만든 마곡 테이블에서 2인 식사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애플리케이션으로 부르주아님께서 늘 귀로만 듣다가 드디어 오늘 앱에 가입했어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니까 최영진님 이렇게 생기셨구나. 너무 반가워요. 개인적으로는 아나운서 중에 제일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라고. 보통 이렇게 생기셨구나라기보다는 잘생겼네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제일 재밌다기보다는 목소리 좋다고 하시는데 칭찬 쏙 빼고 이렇게 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 보는 생활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사무관님 나와 계시죠? 예, 지금 전화 연결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문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잘 됐네요. 예, 가끔 이렇게 전화 연결 안 돼서 저 여러분과 소통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2140번님께서는 슬라생 파이팅, 최영진 잘생겼다라고 하셨고요. 0606번님께서는 정답 보내주시면서 슬라생 항상 응원합니다. 1897번님 모든 어린이 파이팅이라고 하셨고요. 0777번님 최영진 아나운서님한테 최불암 선생님 버전으로 한번 시켜봐 주세요라고 이런 아이디어 주셨는데 예, 왜 자꾸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전화 연결됐다고 합니다. 자, 김유미 사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긴장했습니다. 갑자기 전화 연결이 안 돼서요. 자,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초등학생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아이가 학교 근처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달려오는 다른 차량을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아이들과 항상 함께 등하교하기도 어려운데요.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마련된 법령이 있나요? 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해서 안전하고 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인데요. 예.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3호와 별표 10 제6호부터 제9호에서는 주정차 금지 및 방법 위반할 경우에 예. 위반한 차의 고용주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하고 범칙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승용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8만 원이었는데 12만 원으로 예. 승합차의 경우에는 종전에 9만 원이었는데 13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뭐 과태료 범칙급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운전자는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다른 또 꼭 알아둬야 할 사안이 있습니까? 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 지역은 예. 시속 50km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제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2019년 4월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올해 4월 17일부터 관련 내용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감옥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일반 도로에서의 통행속도를 매시 50km 이내라고 우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다만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한 노선이나 구간의 통행속도는 매시 60km 이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 이러한 속도 위반 시에는 초과 속도에 따라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승용차를 기준으로 초과 속도가 20km 이하일 경우에는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하고요. 초과 속도가 20에서 40km 이하일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예. 그리고 초과 속도가 40에서 60km 이하일 경우에는 범칙금 9만 원에서 과태료는 10만 원. 예. 초과 속도가 60에서 80km 이하일 경우에는 범칙금 12만 원, 과태료 13만 원이 부과되니까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172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인도에서 우리 교민 172명이 현지항공사 부정기편을 이용해 잠시 뒤 귀국하는데요. 중수보는 인도발 입국자들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리 교민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정부가 마련한 5곳의 시설로 분산돼 1박 2일간 격리되며 이후 PCR 검사 음성 판정 시에 개인이 마련한 격리장소로 이동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데요. 격리 해제 전날 다시 한번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과학자들과 공중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집단 면역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일부 미국인들의 백신 거부감이 그 원인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내용 잠시 정정을 해드리면 잠시 뒤에 귀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시 17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정정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숫자는 20입니다. 오늘 오전 남양유업 회장이 사과했습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서 논란이 일었죠. 사퇴 22일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는데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국민과 직원, 낙농업 종사자에게 사과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고요.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8입니다. 애플이 2023년 삼성의 8인치 OLED OLED 화면을 탑재한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애플 전문 분석가인 밍치거 연구원은 삼성이 화면을 독자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출하량은 1,500만에서 2,000만 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밍치권은 폴더블 스마트폰이 메이저 스마트폰 브랜드들의 필수품이 될 것이라며 애플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숫자는 3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바람 또한 강하게 불겠는데요. 비는 내일 오전 4시까지 오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권 북부를 시작으로 내리기 시작한 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날 외부 활동할 계획인 분들 조금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군요.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부동산 세금 상담 코너로 이어갑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에 대한 양도세 개정이 추진되면서 앞으로 부동산의 단기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될 전망인데요. 관련해서 부동산 세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집 살 때 꼭 알아봐야 할 세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족끼리 증여할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퀴즈를 한 번 더 좀 드리고 애청자분께 네. 우리 팀장님께서도 힌트가 가능하시다면 네. 힌트를 좀 애청자분들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한 번 더 문제 보내드립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한 독립운동가이자 한국 최초의 순수 아동 잡지 어린이를 창간한 방정환 선생의 호, 잔물결이라는 뜻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방정환 선생은 부인에게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나는 여태 어린이들 가슴에 잔물결을 일으키는 역할을 했소. 이 물결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오.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대파, 2번 소파, 3번 배고파.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추첨 통해서 많은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자, 혹시 팀장님 힌트가 가능하실까요? 팥값이 비싸졌는데 요즘에 다시 좀 안정화돼서 조금 팥값이 싸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 팥값이 좀 싸졌다. 크지 않다. 이게 뭔 그런 힌트가 있습니까? 오늘 순간 질문 듣고 당황했습니다. 예. 갑자기 슬라생 애청자인 주니찬이 파파님이 생각이 나는데 파가 들어간 아이디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자,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죠.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이 발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투기근절과 함께 양도세 강화 등의 세금 관련 내용도 다소 포함이 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투기 방지 대책으로 토지 거래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이 지난 투기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예. 네, 소득세법과 같은 세법 개정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단기 보유한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과 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투기적 토지 거래에 대한 세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기 양도에 대한 세율 인상인데요. 단기 양도 중과세율이 뭐고 어떤 경우에 그 단기 양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부동산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팔면, 즉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요. 그렇죠. 예. 네, 이때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 즉 차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 만약 부동산의 보유 기간이 짧았다면, 즉 단기라면 일반적인 세율보다 세율을 더 높게 과세하는 것이고요. 2년 미만 보유한 것을 일반적으로 단기 양도라고 하고 다시 1년 미만인 경우 그리고 1년 이상이면서 2년 미만인 경우로 나눠서 예.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기라는 건 한 2년 정도 미만을 말하는 그렇죠. 거죠. 2년 미만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그 내용에서 다시 그거보다 더 짧은 거 1년 미만, 예. 1년은 넘고 2년은 안 되는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쉽게 네. 뭐랄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것 결국에는 주거 목적으로 집 사라 이런 거죠. 그렇죠. 오래 살 집을 구해라. 네,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부동산에 대해서만 사라. 그러니까 예. 부동산을 샀으면 가능한 한 오래 갖고 있어라. 안 그러면 예. 단기로 양도를 하게 되면 세금을 더 세게 매긴다. 이런 개념입니다. 예. 그러면 좀 결론부터 질문을 드리면 이런 어떤 대책들이 투기 근절에 조금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다주택에 대한 중과하고는 별개로 예. 단기 양도에 대한 세율을 좀 더 세게 매기는 것은 투기를 막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일단 2년 미만으로 짧게 가지고 있는 경우를 투자용으로 본다는 건데 그럼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가 이제 기본 세율이라고 해서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 내는 세금 6에서 45%의 누진세율인데요. 예. 이 누진세율은 소득의 각 구간별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하고요. 여기에 비해서 단기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세율보다 좀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 1년 미만,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1년이 채 안 될 때에는 현재는 50%, 그다음에 1년은 넘었고 2년은 안 될 때에는 현재 40%의 단순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 이 누진세율에 비해서 단순세율의 경우에는 누진세율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딱 차익 전체에 대해서 50% 아니면 40%를 그대로 다 세금으로 낸다라고 예. 보시면 되고 기본 세율보다 당연히 더 높은 세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그 단기 양도세율을 더 높인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1년 미만 현행 50%인 세율을 앞으로는 70%로 올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 현행 40%의 세율은 60%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예. 이 소득세 세율에는 항상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세표준 금액의 77% 또는 66%의 높은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게 퍼센테이지로 말씀하시니까 이게 체감상 조금 어려운데 네. 많이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1억의 차익이 발생, 1억을 벌었다라고 했을 때 단기양도 77%에 해당이 되게 되면 예. 7,7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고요. 네, 원래 1억으로 이익을 받으면 7,700만 원 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세금으로. 그렇군요. 자, 문자들이 좀 많이 오고 있는데 8166번님께서는 그 보기 만들어내는 분, 저희 그 퀴즈에 보기 만들어내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이런 또 질문하셨는데 이은지 구경숙입니다. 예, 일당들입니다. 그 일당들.
단기 양도와 함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도 좀 변경이 있다는데 비사업용 토지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비사업용 토지는 말 그대로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데요. 예. 약간 말장난 같기는 하지만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 바로 이제 토지 투기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세금을 좀 더 세게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바로 농지하고 임야 부분하고 농지나 임야가 아닌 다른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농지의 경우에는 부재지주, 그러니까 농지가 속한 지역에 살지 않거나 예. 살더라도 농사를 직접 짓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가 되고요. 임야의 경우에는 임야가 속한 지역에 살지 않는 경우에 역시 비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닌 지역에 땅을 갖고 있지 마라라는 개념으로 예. 보시면 되고요. 예. 농지가 아닌 토지, 즉 대지나 잡종지의 경우에는 건물 없이 빈 땅으로 놀리고 있는 땅이 비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게 되면 현재의 기본 세율 6에서 45%에 각 구간별로 10%포인트의 세율이 더 과세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본 세율에 이게 20%포인트로, 그러니까 중과 세율이 10%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죠. 예. 네, 최고 세율을 기준으로 65%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 10%가 더 부과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은 70.7%가 적용이 되고요. 예. 지금까지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연 2%의 최대 30%까지 그러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하는 것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요. 앞으로는 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아무리 오래 갖고 있었어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 자, 말씀 들어보니까 꽤 그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고강도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네, 뭐 이 토지 단기 양도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율이 77%라고 예. 하는 거는 그래도 남는 세금을 빼고 나서도 남는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높은 세율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꽤 강도가 높은 그 대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5296번님 애청자입니다. 서울에 주택 한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쪽에 공시가 1억 미만 20평형 아파트 추가 매수 후 2년 후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몇 % 정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2년이 지나고 나서 양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기도의 어느 지역이냐가 문제인데 경기도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나중에 산 거를 2년 있다가 파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양도 2년은 넘어갔지만 다주택에 따른 즉 2주택에 따른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서울에 집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지금 올해 6월 1일부터 추가로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10%씩 더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26에서 65%까지 구간별로 세금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26%에서 65%. 65%까지. 네, 맞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이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해서 더 바뀌는 게 있습니까? 네. 그 주말 농장용 토지인데요. 예. 기존에는 주말 농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용으로 분류를 해서 기본 세율만 적용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주말 농장용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비사업용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예. 이에 따라서 그 비사업용 토지, 주말 농장용 토지,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가 넘지 않은 작은 규모의 농지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계신 분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갖고 있게 되면 역시 세금이 좀 세게 나오게 강화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고민 있으신 분 또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바로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그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85번님께서는 이번에 강화된다는 세율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네, 소득세법은 물론이고 법인세법 그리고 거기에 딸린 시행령까지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개정안에서 적용 시기를 어떻게 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세금 부담이 어쨌든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통과시킬 때 일정 기간을 두고 시행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내년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예. 7524번님, 시내에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지목은 대지입니다. 건물 없이 나대지 상태인데요.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던데 세금 아끼려면 주차장이라도 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목이 대지인데 건물이 없는 상태, 빈 땅으로 놀리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예외 조건, 그러니까
그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빈 땅이지만 사업용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유자가 직접 주차장업을 등록을 하고 그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주차장업에 따른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업용으로 분류를 해주게 됩니다. 예. 9312번님,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시골에 있는 땅에서 농사도 직접 짓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이 변경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직접 작용을 하고 계신 농지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의 총급여나 아니면 사업소득 금액이 1년에 연간 3,7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작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초작용을 했다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다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682번님, 거주 주택이 있고 9월 13일 이전에 빌라 장기 임대 사업자 냈어요. 이번에 새로 빌라 등기 치고 임사 내면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재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인데요. 빌라의 경우에는 지금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빌라가 공시가격으로 6억이 넘지 않는 비교적 좀 작은 주택이고 그 빌라를 지금 현재는 이제 10년 이상 의무로 임대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5년 이상 계속 임대를 한다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은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받으실 수가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이고요.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과 유튜브 댓글창도 여러분의 질문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126번님께서는 땅을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아직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비사업용에도 해당됩니다. 만약 단기양도에 해당되고 비사업용에도 해당되면 세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오늘 이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단기 양도에 또 해당이 되면 단기 양도에 따른 단순 세율로 높게 세율이 부과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에 둘 다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중으로 그럼 부과가 됩니까?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단기 양도에 따른 세율로 계산한 세금과 그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에 따른 그러니까 기본 세율에다가 조금 업된 세금으로 계산한 세금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더 높은 쪽으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과세는 아니고 둘 중에 더 높은 쪽으로 세금을 부과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5985번님, 오래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있는데 저처럼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제촌하거나 작용하면서 농사를 짓던 농지를 상속받으신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그러니까는 내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사업용 토지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 이제 땅을 물려주신 분이 농사를 짓거나 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2007년도 1월 1일 이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 상속받은 농지일 때는 상속을 받은 때로부터 3년간만 사업용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를 할 때까지 본인이 직접 추가로 제촌 작용 기간을 더 채우지 않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직접 농사짓기가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8년 이상의 임대 위탁을 맡기는 방법을 통해서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9988번님께서는 용인 기흥구에서 거주하던 집을 4억 9,750만 원에 매매했습니다. 다른 집은 없고요. 양도소득세는 없는 건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양도 금액이 실제 매각한 금액이 9억 이하라고 한다면 이때는 비과세의 요건 일반적으로는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이후에 취득하시는 거라면 2년 이상 거주만 추가로 했다면 매각한 금액이 9억이 넘지 않을 때는 양도세는 0원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에 부동산 세금 좀 아끼는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우선 가장 쉬운 거는 이제 6월 1일부로 이제 양도세 중과세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기를 전후해서 어쨌든 나는 이제 2주택 이상의 다주택이 된 상황인데 어쨌든 팔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 한 달 안에 잔금 받는 것을 조건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예, 파는 게 가능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가져갈 집이 아니라면 이렇게 매각을 조금 서두르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고요. 예. 그거 이외에 요즘에 문의가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그 의외로 꽤 높은 자산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속을 대비해서 증여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물론 어떤 집을 얼마짜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조금 틀리기는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증여에 대한 고민을 실제로 하셔야 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상속에 대한 혹은 증여에 대한 준비들을 미리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절세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6548번님께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합니다. 서울에 10년 전 구입한 재건축 아파트, 일산에 3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현재 사업 시행 인가 접수 상태고 일산 아파트는 지난해 12월에 입주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네요. 네, 케이스가 좀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집을 먼저 가지고 계셨던 상태에서 일산에 있는 집을 이제 분양권 상태로 샀다가 그게 입주가 됐다라고 하면 원래는 일산에 있는 분양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안에 기존에 서울에 있는 집을 매각하셔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상황을 넘겼다, 시간적으로 넘겼다라고 하면 일산에 있는 집에 그 가족 전체 세대 전원이 준공령 일산에 있는 집 준공 이후에 2년 안에 이주를 해서 다 이사를 가서 그 1년 이상 살고 그 상태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집을 팔면 역시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집이 사업시행 인가가 나 있다라고 한다면 매각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를 받기가 시기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풀어봤는데 6월 1일에 만약에 그 매매를 하게 된다면 매도인 혹은 매수인 둘 중에 누가 세금이 그 부과가 되는 겁니까? 네, 재산세, 보유세를 이제 말씀하신 걸 텐데요. 6월 1일 시점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1년치에 대한 보유세를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그러니까 6월 1일 시점이 소유자가 바뀐 상황이라고 하면 매수인이 실제로는 6월 1일 이후부터 갖고 있었지만 1월부터 5월 31일까지의 세금도 같이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금액이 좀 크다면 매매를 하는 과정 중에서 작년에 냈던 재산세를 가지고 월할로 좀 나누자라고 협의하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또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방정환 선생의 호조, 잔물결이라는 뜻이고요. 2번 소파였습니다. 소파 방정환 정답이었습니다. 자, 정답자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도 드리도록 하고요. 제작진이 또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해당 주소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이 내일입니다. 마지막 곡 스테인드의 So Far Away 전해드리면서 참 진짜 인사드립니다. 어린이날 잘 보내시고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도 내일 하루 쉽니다. 목요일에 만나요.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